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에듀윌 간호조무사 실제동역 모의고사 7회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71번 문제. 자, B씨는 활력 징후가 혈압 90에 40, 맥박은 120회, 호흡은 23회, 체온은 36.5도로 체크되었습니다. B씨의 상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자, 우리가 활력 징후라고 하는 건 바이탈 사인인데 이 바이탈 사인의 정상 범위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 같은 경우 정상은 120에 80이죠. 자, 그런데 수축기 혈압이 지금 120보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90에 40이면 저혈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맥박 같은 경우에 정상 범위는 60회에서 100회입니다. 그래서 측정은 1분 측정을 했을 때, 자, 그런데 100회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빈맥이라고 하고요. 60 밑으로 내려가면 서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맥박, 빈맥. 자, 그 다음에 호흡은 12회에서 20회가 정상인데 20회 이상이죠. 그래서 빈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12회 이하면 서호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빠르기 때문에 빈맥, 빈호흡, 체온은 정상이죠. 체온은 현재 정상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혈압, 빈맥, 빈호흡, 체온 정상이 현재 B씨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의 정상 범위는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병원에서 임상에서 근무하실 때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 범위는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72번. 구강 체온 측정을 피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5번이죠. 의식이 있는 성인 환자는 충분히 구강 체온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6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협조가 되지 않아요. 구강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혀 밑에다가 체온계에 탐침을 넣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쉬면서 체온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6세 아이는 이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면서 가만히 있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협조가 되지 않아서 구강 체온을 할 수가 없고요. 자, 구강 수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부위를 자극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자, 산소 흡입 중인 환자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요. 구강 체온을 하는 도중에 이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산소를 흡입하는 중에 구강 체온을 또 측정하게 되면 체온이 조금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자, 음식물 섭취 10분 이내 후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면 체온이 약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흡연, 음식물 섭취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측정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배, 껌, 음식물 섭취 후 10분, 그 다음에 뜨겁거나 찬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30분 후에 측정한다. 자, 그래서 4번에 10분 이내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10분 이후에 측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10분 후에, 그 다음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찬 음식은 30분 후에 측정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구강 체온 같은 경우는 체온계의 탐침을 어디다 넣어야 되죠? 혀 밑에다 놓고, 그 다음에 입을 다문 채 어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협조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구강 체온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강 체온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되겠죠? 뭐 고막 체온이라든지 애과 체온을 선택해서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73번 문제. 맥박 측정 부위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쇄골하 동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쇄골하 동맥 같은 경우는 깊이 위치해 있어서 촉지하기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맥박 측정하는 부위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맥박 측정 부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에 요골 동맥 찾으셨어요, 여러분 그림에서. 자, 1번에 요골 동맥은 이 부위죠. 자, 요골 동맥은 우리가 가장 흔히 접근할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맥박을 측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요골 동맥입니다. 맥박 측정. 자, 그 다음에 2번에 상완 동맥 찾으셨어요? 자, 상완 동맥은 팔에 있는 동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완 동맥을 혈압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혈압 측정. 자, 그다음에 대퇴동맥 보이시나요? 대퇴동맥은 여기에 있죠. 자, 대퇴동맥. 자, 그래서 대퇴동맥은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면 펜티라인 있죠. 펜티라인에 있는 게 대퇴동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대퇴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맥박 측정보다는 여러분 그 동맥혈 분석 검사,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라고 하실까요?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라고 해서 임상 실무에서 ABGA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ABGA 혈액 채취를 할 때 사용하는 동맥 중에 하나가 대퇴동맥입니다. 그래서 대퇴동맥은 좀 이 병원에서 임상에서 ABGA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할 때 혈액 채취할 때 가장 많이 좀 사용되는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경동맥을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의 경동맥 여기죠. 목이죠. 자, 경동맥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경동맥 같은 경우는 환자가 수전증이 있을 때 요걸 동맥에서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경동맥에서 측정하고요. 자, 그다음 환자가 쇼크가 발생했어요. 쇼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맥이 굉장히 약하게 뛰기 때문에 요골 동맥에서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쇼크 시 요골 동맥에서 측정이 어려울 경우 경동맥에서 맥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전증, 쇼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맥박 측정 부위 하면은 경동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동맥이 좀 시험에서 빈번하게 자주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슬와동맥이라고 하는 거 찾으셨나요? 자, 슬와동맥은 우리가 하지에 있는 동맥입니다. 무릎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다리에서 혈압 측정할 때 하지로 가는 순환 상태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슬와동맥을 선택을 합니다. 자, 족배동맥 같은 경우는 발의 순환 상태를 사정을 할 때 사용하는 동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요골동맥, 그다음에 상완동맥, 경동맥 요 세 부위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제가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ABGA를 할 때 사용되는 동맥이 대퇴동맥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요골동맥이 있어요. 요골동맥. 요골동맥도 ABGA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BGA를 측정을 할 때 ABGA 가스 분석 피검사를 할 때 요골 동맥을 가장 먼저 해요. 얘가 넘버 원이에요. 요골 동맥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요골 동맥에 잘 측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선택하는 부위가 보통 요 대퇴동맥이 되겠습니다.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의 측정 부위도 언젠가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74번 병실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고무장갑은 세척 후 양면의 습기를 제거하고 분가루를 발라 건조한 것에 보관한다. 고무 장갑뿐만 아니라 고무 제품들은요 습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습기 제거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셔서 고무의 뒤틀림이라든지 변형, 갈라짐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혈액이나 체액 오염 부위는 더운 물로 바로 닦아낸다. 자, 우리 혈액이나 체액 이 단백 성분들로 구성된 것들은요. 자, 굳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더운 물이 아닌 찬물로 1차적인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더운 비눗물을 사용한다. 그래서 찬더비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2번 고무 튜브에 사용한 조절기는 그대로 꽂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조절기에다가 고무 튜브를 넣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아니면 뭐 고무 튜브를 조절기에 꽂아서 사용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고무 튜브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꽂아뒀을 경우에는 고무 튜브의 변형이라든지 고무 튜브가 여기에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로 놔두게 되면 세균 번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꽂아두는 게 아니라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4번 변기 소변기는 매일 닦아주셔야 돼요. 자, 5번 얼음 주머니는 보관 시 공기를 완전히 빼면 얼음 주머니가 이렇게 들러붙어요. 들러붙어서 나중에 펴지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얼음 주머니를 보관을 할 때는
공기를 채운 상태에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5번 입원하는 환자가 가져온 약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환자가 가져온 약물은 복용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원 중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물만 복용하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환자가 가져온 약물은 중복 투여, 상호작용,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져온 약물은 복용하지 않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가져온 약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누구에게? 담당 간호사 또는 의사에게 보고하여서 병원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원 중에는 입원 기간에서 처방된 약물만 복용하시되 집에서 가지고 오신 약물은 절대적으로 복용하지 마세요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죠. 76번 멸균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5번입니다. 멸균 물품끼리 접촉해도 멸균 상태가 유지된다. 맞아요. 멸균은 항상 멸균 대 멸균만 우리가 멸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멸균의 정의가 뭐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아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포. 이거를 우리 포자라고 하죠. 포자까지, 포자 등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한다. 제로의 상태를 멸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와 제로만 우리가 멸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멸균 상태 1번 보시면 멸균 물품은 오염된 물품과 접촉하더라도 즉시 소독하면 멸균 상태다. 멸균 물품은 오염된 물품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오염이 되는 거고요. 즉시 소독을 한다해도 멸균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2번 멸균 물품과 깨끗한 물품이 접촉해도 멸균 상태가 유지된다? 아니죠. 멸균은 무조건 멸균 대 멸균만 멸균입니다. 3번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거는요. 오염으로 간주를 합니다. 4번 멸균 물품이 젖어 있어도 자, 여러분 젖었어요? 그러면 얘는 100% 오염이라고 봅니다. 멸균 물품이 젖어 있으면 오염이고요. 멸균포가 개봉되지 않았다면 멸균 생태다. 젖어 있어요. 젖어 있으면 무조건 얘는 오염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77번 건열 멸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연고, 파우더, 오일, 유리 제품은 멸균에 사용한다. 그래서 건열 멸균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건조한 열을 이용하여 멸균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고온 증기가 침투하지 못하는 물품에 적합해요. 대표적으로 연고, 파우더, 오일, 종이, 바셀린거즈, 유리 제품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120도에서 15에서 30분간 멸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건열 멸균은요. 멸균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이 몇 분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열 멸균 같은 경우는 120에서 140도 온도로 멸균을 한다 했을 때 3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0도에서 멸균을 한다고 했을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긴 멸균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멸균에 관련된 시간이 좀 상당 시간 소요된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2번 고온 증기가 잘 침투하는 금속기구 멸균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건열 멸균은 증기를 이용하지 않죠. 건조한 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온의 건조한 열을 이용하는 거지 증기, 습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4번 유해가스를 사용하여 독성이 있다. 자, 얘는 유해가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유해가스를 사용하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온가스 멸균을 이야기를 하죠. 5번 습기에 강한 금속기구 멸균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습기에 약한 기구 이런 것들의 멸균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습기에 약한 것들이 연고, 파우더, 오일 이런 멸균에 사용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8번 보도록 할게요. 내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죠. 손을 씻을 때 물은 팔에서 손끝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그래서
손끝 방향. 손끝이 항상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게 내과적 손 씻기의 기본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2번을 한번 볼게요. 손을 씻기 전 손끝이 항상 팔꿈치보다 높게 위치해야 된다. 요거는 외과적 손 씻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과적 손 씻기는 항상 손끝이 어떻게 해요? 아래. 손끝이 항상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게 내과적 손 씻기의 기본이고요. 3번 비누로 손바닥과 손등만 마찰로 헹군다. 뭐뭐만 하면 제가 대부분 틀린 답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손 씻기를 할 때 손바닥과 손등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 그 다음에 손톱 밑, 뭐 굉장히 꼼꼼하게 손을 씻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손바닥, 손등만 씻어서는 제대로 된 손 씻기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 주름진 곳, 손톱 밑 이곳을 비누로 15초 이상 마찰 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 주셔야 되겠죠. 4번 손 씻은 후 물기는 털어낸다. 절대 털어서는 안 되고 종이 타올을 이용해 닦아내셔야 됩니다. 5번 손 씻은 후 수도꼭지는 맨손으로 절대 잡으면 안 되죠. 자, 수도꼭지는 종이 타올로 감싼 후에 잠궈 주셔야 되겠습니다. 79번 이동 겸자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겸자를 꺼낼 때는 용기 옆면이나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한다. 자, 그래서 겸자가 용기의 옆면 가장자리에 닿게 되면은요, 오염이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절대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꺼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에 꽂아져 있는 게 겸자, 포셉이라고 하고요. 포셉을 겸자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통을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포셉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자의 테두리 부분 있죠. 이 테두리 부분에 닿지 않도록 그대로 들어서 겸자를 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한 용기에 여러 개의 겸자를 꽂아서 보관하지 않아요. 한 용기에 하나의 겸자만 꽂아서 보관을 합니다. 3번 겸자의 끝은 손목보다 항상 위로가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아래로 향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겸자는 허리 높이 이상에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보다 아래에서 겸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그거는 오염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4번 소독성을 주고받을 때는 겸자와 겸자끼리 절대 맞닿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맞닿지 않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멸균된 물건은 소독된 면에 직접 데워 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겸자를 이용해서 솜을 멸균 영역에 내려놓을 때는 이 겸자가 멸균 영역에 닿지 않도록 데워 놓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뜨립니다. 그냥 요 멸균 영역에다가 보이세요? 멸균 영역에다 이 솜을 떨어뜨려요. 그냥 툭 하고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살짝 떨어뜨려 놓는다. 떨어뜨려 놓고 이 멸균 영역에 이 포셉, 겸자가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겸자와 자 있죠. 포셉과 자라고 이야기하는 포셉과 자는 멸균을 24시간마다 재멸균을 해요. 24시간마다. 24시간마다 재멸균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병원에서 보시는 겸자라고 하는 건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요게 보통 이렇게 자에 꽂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혈 겸자도 있고 조직 겸자, 이동 섭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동 겸자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보이는 집게 형식의 겸자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0번 보겠습니다. 객단 배양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2번
무균적으로 기관 흡입을 실시하여 채취한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양 검사한다라고 하면은요. 무조건 머리에 무균적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소변 배양 검사, 객단 배양 검사, 혈액 배양 검사 하면 무조건 무균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객단 배양 검사라고 하는 거는 자, 호흡기 감염의 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정확한 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구강 타액이 섞이지 않도록 깊은 기도에서 채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깊은 기도에서 채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관을 넣어서 채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무균적으로 기관 흡입, 석션을 통해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무균적으로 객담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배양 검사라고 하면 무균적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1번에 보시면 객담은 입으로 뱉어 타액과 함께 채취되도록 입으로 뱉는 것이 아니라 석션, 기관 흡인을 통해서 채취를 하고 절대 타액이 섞이지 않도록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3번 멸균되지 않은 용기에 봐도 된다. 멸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멸균 용기에 받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식사 직후에 객담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객담 수집을 할 때는 식전에 특히 아침 식전 그래서 기상하자마자 아침 식전에 채취하는 객담이 가장 많은 농축된 균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전, 아침 식전에 채취를 합니다. 5번 수집된 객담은 실온에서 보관한 뒤 검사실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객담을 채취한 뒤 즉시 검사실로 보내요. 모든 채취된 것들은 검사실로 즉시 보내는 게 맞지만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검사실로 바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검체의 종류에 따라 보관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객담 같은 경우에는 실온 보관하시면 절대 안 돼요. 냉장 보관을 했다가 냉장 보관 후에 검사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검체를 채취를 하면 즉시 검사실로 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객단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81번 심전도 ECG 검사 시 간호 방법으로 맞는 거 ECG라고도 하고요. EKG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전극 부착 부위의 피부를 알코올 솜으로 닦아줍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환자가 누워있죠? 전극 부착 부위가 손목, 발목, 그 다음에 요 가슴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위에 우리가 전극을 부착할 때 알코올 솜으로 한번 피부 부위를 닦아줍니다. 자, 밑에서 설명드릴게요.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여 정기적 활동을 기록합니다. 부정맥, 심근경색, 허혈 여부 등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에요. 전극 부착 시 피부 저항이 크면 신호 전달이 방해되므로 알코올 솜으로 전극 부착 부위를 닦아서 피부 저항을 줄입니다. 피부 저항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간호법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게 되면은 이 전극이 더욱더 잘 부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침대에 좌측위로 누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림에서 우리 환자분 자세 뭐죠? 앙와이. 앙와이. 자, 3번. 8시간 정도 금식한다. 금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4번. 검사 중 환자에게 말을 하도록 유도한다. 자, 검사 중에는 심장의 우리 정기적 흐름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절대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검사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한 심장의 리듬을 또 파악을 할 수 있고요. 5번 검사 전 커피, 흡연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커피, 카페인이라든지 니코틴, 흡연 이런 것들은 심장 리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사 전에 커피나 흡연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 환자분이 심전도를 하실 때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는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금속.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는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 이 금속들이 정기적 신호를 방해합니다. 자, 정기적 신호를 방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심전도가 제대로 검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심전도 검사 결과를 방해하겠죠? 그래서 심전도 결과에 오류를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으로 된 액세서리는 다 풀고 우리가 검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뭐 주머니에 있는 뭐 열쇠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요런 것도 빼고 검사를 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뭐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 그림에서는 지금 환자분 벨트를 차고 계시는데 보통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마다 또 다르기도 해요. 네, 벨트에 보시면 벨트 버클이 금속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왕따시바나 막 그런 금속이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근무했던 병원들은 벨트에 있는 금속도 영향이 되기 때문에 "벨트도 좀 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벨트, 열쇠, 뭐 동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혹시나 정기적 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검사를 진행해서 정확한 결과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2번 요추천자 후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정답 1번이죠. 24시간 동안 앙화이를 유지합니다. 검사 후에는 앙화 유지예요. 자, 그 이유를 보시면 요추천자 후에는 내척수액 누출로 인한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24시간 정도 앙화이를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요추천자를 할 때는 새우등 자세를 하죠. 새우등 자세. 무릎을 끌어안고 무릎이 어디까지 오게? 턱까지 오게. 그래서 무릎을 끌어안고 등을 둥글게 말아줍니다. 그래서 허리를 둥글게 하면 척추뼈 사이가 벌어져서 바늘 넣기가 쉽고 안전하기 때문에 요추천자를 할 때의 자세는 새우등 자세, 요추천자 후에는 두통 예방, 내척수액 누출로 인한 두통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앙화이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세우든 자세, 앙하이. 왜 또 세우든 자세를 하는지, 앙하이를 하는지 이유들을 물어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 자세 요런 것들을 좀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2번에 보시면 소변을 볼 때 침상에서 일어서게 한다. 일어서시면 안 돼요. 척수액 누출로 두통이 유발이 됩니다. 3번 시술 직후 바로 보행도 안 되겠죠. 앙하이 유지입니다. 두통이 있으면 머리를 높이고 앉게 한다. 앙하이 해주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 제한한다. 수분 섭취는 권장입니다. 83번 침상 만들기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베갯닛이 터진 쪽을 출입구 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터진 부위는 출입구 반대쪽이죠. 반대쪽 또는 벽 쪽을 향하도록 놓아주셔서 우리가 입구에서 이 터진 부위가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밑 혼니불의 솔기가 밑 혼니불이면은요 솔기는 아래로 밑으로 가도록 하시면 되겠고 윗 혼니불 솔기가 라고 하면 위로 가도록 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기는 요 밑혼잎을 윗혼잎에 따라서 밑혼잎이면 아래, 윗혼잎이면 위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2번 고무퍼는 어깨부터 무릎까지 오도록 한다. 맞습니다. 3번 밑침구는 팽팽히 당겨 매트리스 밑으로 단단히 넣어주셔야 우리가 환자에게 불편감, 욕창 예방을 할 수 있죠. 5번 수술 후 침상은 고무포 2장과 반 혼잎을 1장이죠. 원래 일반적인 침상은 고무포 1장과 반 혼잎을 1장이에요. 우리 고무포와 반 혼잎은 항상 짝꿍으로 같이 붙어 다닌다고 했어요. 자, 수술 후 침상에서는 고무포가 2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 혼잎을도 2장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새로 이렇게 추가된 거 원래는 고무포가 자, 어디서부터? 어깨에서부터 무릎까지 제공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술 후 침장에서는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어디?
머리 쪽에 추가가 됩니다. 자, 머리 쪽에 두는 이유는 뭐예요? 수술 후에 환자는 구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토로 인해서 침상이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 머리 쪽에 고무포와 반옷입을 한 장을 추가로 더 깔아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84번. 손톱과 발톱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발톱 말림, 내성 발톱이라고도 하고요. 내향성 발톱을 예방하기 위해 일자로 잘라주셔야 되겠죠? 1번. 발 뒤꿈치는 건조하게 유지하시면 안 되고요. 촉촉하게 보습제를 발라서 촉촉하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 발 뒤꿈치가 건조하게 되면 갈라짐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처, 감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2번, 손톱은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라 둥글게 잘라주셔야 되겠고요. 3번, 두꺼운 손톱은 찬물에 담그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에 담가서 불렸다가 잘라주시면 손톱 부러짐을 예방할 수 있어요. 5번,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발라 촉촉하게 유지한다. 자, 발에 대한 보습은 중요한데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무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85번 연하곤란 환자의 식사 보조 방법으로 옳은 거. 연하곤란이라고 하는 거는 꿀꺽꿀꺽 삼키기 어려운 대상자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연두부처럼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시는 게 흡인 예방을 할 수 있다. 자, 1번. 삼키기 쉽도록 묽은 액체를 주게 되면은요, 흡인의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2번. 식사 시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의 음식물 흡인을 방지한다. 자, 식사 시 고개는 앞이라고 했어요. 자, 앞으로 고개를 숙여주고 턱을 당겨주는 자세를 하게 되면 기도는 좁아지고 식도는 넓어지는 해부학적인 자세가 되면서 기도가 좁아지면 기도로 들어가기 어렵겠죠. 우리는 지금 연하곤란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잖아요. 식사라고 하는 거는 식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식도 길을 넓혀 주어서 식도로 음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는 좁혀져서 기도로 음식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흡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고개가 어떻게? 앞으로. 그래서 고개를 앞으로 하고 턱을 당긴 자세가 좋다. 3번. 식사 후 바로 눕혀 휴식을 취하게 한다. 바로 누워 있으면 역류를 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30분 정도는 앉는 자세가 좋죠. 5번.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여 삼키는 횟수를 늘린다. 자, 식사 시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흡입의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식사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6번 볼게요. 비위간, 코위간 삽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삽입 후 위치 확인 시 검상돌기 부위 청진기를 대고 공기를 주입하여 소리를 듣는다. 자, 우리가 삽입을 하고 나서 이 위관이 잘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공기를 주입해서 소리를 듣는 방법이거든요. 자, 공기를 주입해서 소리가 나요. 콸콸 아니면 이렇게 꾸르륵 하면서 이 공기가 흐르는 소리가 나면 우리가 이게 위에 잘 삽입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물그릇에 담궈봐요. 물그릇에 관을 담궈봐서 자, 공기 방울이 나오면 안 돼요. 공기 방울이 없으면 삽입이 잘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위 내용물을 어떻게 해요? 흡인을 해보죠. 흡인을 했을 때 위 내용물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잘 삽입이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흡인을 해본 위 내용물은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주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후 위치 확인하는 방법은 검상돌기 부위 청진, 공기 주입, 그 다음에 물그릇에 관을 넣어보는 거, 위 내용물 흡인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위관 삽입 시 가능한 자축기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관을 삽입을 할 때는요. 앉는 자세,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앉는 자세, 머리를 높게 해주는 고 파울러 체위를 해줍니다. 앉은 반자위 자세인데 머리를 최대한 올려서 앉아주시고 2번 삽입 길이는 코끝, 귓볼, 배꼽이 아니라
코끝, 귓볼, 검상돌기예요. 검상돌기. 3번 위관 끝 10에서 20cm 정도의 지용성 윤활제를 바른다. 우리 몸에 어떤 관들을 삽입을 할 때 윤활제를 반드시 발라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부드럽게 손상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용성 윤활제는 안 돼요. 기름 성분이라서 안 되고 수용성 윤활제를 발라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삽입 중 환자가 구역질을 할 경우 강하고 빠르게 밀어 넣는 게 아니라 구역질, 이 위관 넣을 때 환자들 정말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구역질을 너무 심하게 할 경우는 삽입을 중단하셔야 돼요. 우선 중단합니다.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중단을 하고 우리 환자분을 입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막 눈물이 맺히고 콧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이 삽입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환자가 구역질을 할 경우에는 우선은 중단하고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중단하고 입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7번 관장 종류와 그 목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체관장은 관장액이나 약물을 장 내에 오래 보유하여 치료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칼륨 혈증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높아진 칼륨의 수치를 떨어뜨려 주기 위해 칼리메이트 관장, 그 다음에 K-엑셀레이트 관장 해서 K 해서 크크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락툴루스 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칼륨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칼리메이트 관장, K-엑셀레이트 관장, 락툴루스 관장 얘네들도 돌아가면서 시험에 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정체관장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장내 가스 배출 및 복부 팽창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 가스가 나오면은요. 구풍, 관장, 바람풍, 가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조직을 수축해서 지혈을 하는 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수렴 관장, 수렴. 자, 그 다음에 변을 부드럽게 하여서 배출한다.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는 윤활 관장이라고 해요. 윤활하게, 부드럽게. 그래서 이때 쓰는 거를 글리세린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줄여서 병원에서는 GNMA라고 해요. 글리세린 관장, 글리세린 윤활 관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변비 완화를 위해 연동 운동을 촉진한대요.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라고 하면은 배변 관장 여러 개의 말이 있어요. 배변 관장, 배출 관장, 청정 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변을 배출해서 똥을 배출해서 청정하게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배변, 배출, 청정, 관장 연동 운동을 통해서 배변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외과 수술 전에 분만 전에 보통 시행을 하는 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88번을 보시면 환자가 장시간 소변을 보지 못해서 하복부 팽만과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중재를 물어봤죠. 자, 소변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연 배뇨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자연 배뇨. 무조건 1번은 자연적으로 배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데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든지 따뜻한 변기 제공, 하복부에 더운 물 주머니 제공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배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배뇨에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때서는 정체 도뇨를 할 수 있겠죠. 뭐 유치 도뇨라든지 유치 정체라든지 단순 도뇨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인공적으로 도뇨를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은
자연적으로 배뇨를 유도했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소변줄을 넣어서 인공 도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연 배뇨 유도가 가장 먼저다. 자, 그다음 89번. 요실금 환자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피부 자극에 의한 2차 합병증 예방이 중요하다. 자, 요가 계속해서 조금씩 실수를 하게 돼요. 소변을 조금 보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변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2차적인 합병증이 대표적으로 피부의 피부염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욕창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피부 자극에 의한 2차 합병증 예방이 중요한 게 요실금 환자의 간호가 되겠어요. 1번, 요의가 있을 때만 배뇨한다? 아니죠. 무슨 배뇨? 규칙적 배뇨를 해주셔야 되겠고 3번, 회음부는 습기가 유지하여 피부 손상을 방지한다. 습기 절대로 유지하시면 안 되죠. 욕창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없게. 4번, 배뇨 후 허리를 뒤로 젖혀서 방광을 비우게 한다. 자, 배뇨 후에 방광을 압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숙여서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5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피한다가 아니라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권장하셔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케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실금 환자에게서 중요한 거는 자, 규칙적인 배뇨를 하게 하고 케겔 운동, 그 다음에 수분 섭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가 요실금을 좀 줄여볼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간호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가 계속해서 실금이 발생한다 하면 기저귀 착용할 수 있겠죠? 기저귀를 착용했는데 환자가 욕창까지 생겨버렸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정체 도뇨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실금 환자는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기를 수 있게 케겔 운동, 수분 섭취 권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저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창이 생기면 정체 도뇨로 우리가 이렇게 좀 간호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90번.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2번. 산후 자궁 후굴 예방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술흉이 무릎 가슴 자세는 뭐 요가 자세에서 고양이 자세라고도 부르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자세인데요. 산후 출산하고 나서 자궁이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는 자궁이 힘이 없이 뒤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자궁 후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고양이 자세, 슬흉이 자세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궁 내 태아 위치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하고 월경통 완화, 직장 대장 검사 시에 사용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골반 내진 시에 할 수 있는 건 쇠석위, 척추 천자 후에는 뭐죠? 앙와이, 두통 예방하기 위해서 폐환기 증진이라고 하는 건 호흡하기 좋은 자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좌위 파울러 자세,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자세라기보다는 천천히 자세 변경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죠. 91번 욕창 드레싱 사용에 적절하지 않은 용액을 물어봤죠? 정답은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코올은요, 강한 자극과 통증을 유발하고 정상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욕창 드레싱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과산화수소 알시고 생리식염수 포비돈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레싱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액이 되겠고요. 보릭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릭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약한 순한 소독 효과가 있는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피부라든지 점막 세척에 주로 사용하는 게 보릭산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알코올 같은 경우는요. 또 여러분 구강 간호 하실 때 구강 간호를 할 때도 다양한 용액을 사용을 하는데 구강 간호에서도 절대적으로 알코올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왜냐? 알코올은
강한 자극과 통증을 유발해서 정상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다음에 9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 운동 범위, 관절 가동 범위 운동에서 팔꿈치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팔꿈치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를 얘기를 하죠. 자, 이 팔꿈치의 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 과신전이 되겠습니다. 자, 과신전은 곧게 편 위치를 지나친 운동으로 정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곧게 핀 자세죠. 자, 이 그림이 곧게 핀 자세인데 여기서 팔꿈치에 과신전이 되려면요. 팔이 이렇게 꺾이셔야 돼요. 팔이 이렇게 꺾여가야 되거든요. 팔을 접어서 꺾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 관절을 기준으로 팔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요 자세 요렇게 팔이 될 수는 없죠. 요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에서는 과신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무리하게 과신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손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1번에 굴곡이 나와 있죠. 자, 굴곡이라고 하는 거는 각이 감소해요. 각이 감소. 자, 그래서 팔이 펴진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주세요. 그러면 이게 굴곡이 되는 거죠. 핀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혔어요. 그러면 두 골의 각이 감소해요. 이거를 우리는 굴곡이라고 하겠고, 자, 굴곡 상태에서 다시 팔을 펴요. 펴는 걸 신전, 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외와 회내는 유일하게 우리 팔꿈치를 주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주관절 팔꿈치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운동이 회외와 회내인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죠. 자, 지금 회외 그림을 보실게요. 해외는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했어요. 위를 향하도록 돌리는 운동. 자,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요 자세 해보세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내려보세요. 팔을 내리면 무슨 상태가 되죠? 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바닥이 현재 앞을 보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있죠? 앞을 향하도록 돌리는 운동을 뭐라 한다? 회외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손바닥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든지 앞으로 향하게 하면은 이거를 회외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자, 이거에 요골과 척골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외 자세를 하면 요골과 척골이 11자로 나란히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라고도 해요. 해부학적인 자세. 자, 그래서 해외는 해부학적인 자세가 되면서 요골과 척골이 나란히 되는 자세고 손바닥이 어떻게? 앞을 향하게 한다. 요 앞의 자세에서 팔꿈치 굽혀 보세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회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내는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했어요. 자, 요 자세 보세요. 요 그림에 있는 자세. 요 그림에 있는 자세 여러분. 그러면 손바닥이 아래에 가 있어요. 요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서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손바닥이 D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은 손바닥이 D. 그래서 손등이 지금 보이죠? 손등이 보이고 손바닥이 D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바닥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손바닥이 앞으로 되어 있으면 회외, 손바닥이 뒤로 가 있으면 회내입니다. 자, 이렇게 회내의 자세에서 봤을 때는요. 요골과 척골이 지금 이렇게 교차돼 있죠. 요골과 척골이 X자 자세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회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문손잡이를 잡고 돌릴 때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잡았을 때는 무슨 자세죠? 잡았을 때는 회내죠. 문손잡이를 돌려요. 그럼 뭐예요? 회외가 됩니다. 아시겠죠? 문손잡이로 생각하세요. 문손잡이를 딱 잡았어요. 회내. 그 다음에 문손잡이를 돌려요. 회외.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외와 회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구별이 돼요.
그중에서 우리 뭘 기억하셔라? 해외를 기억하셔라. 해외. 자, 해외는 손바닥 기준으로 손바닥이 어떻게? 앞으로 옵니다. 손바닥이 앞으로 하는 해부학적인 자세예요. 손바닥이 앞으로 오는 해부학 자세, 요골과 척골이 나란히 되는 걸 해외. 아시겠죠? 그래서 해외와 회내 중에 회외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구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해외와 회내는 팔꿈치 주관절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관절가동 범위 운동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93번. 오른팔에 정맥요법을 시행 중인 환자의 환희 갈아입히기 순서로 옳은 것. 자, 이것도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불, 입, 벗, 건. 불편한 쪽부터 입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오른팔의 정맥요법이잖아요. 정맥요법 하는 곳이 불편한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옷을 입힐 때 오른팔부터, 오른팔의 정맥요법, 오른팔이 불편해요. 자, 그래서 불편한 쪽부터 입혀요. 자, 그러면 불편한 쪽부터 입힙니다. 불입, 불입.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입법권의 조건을 갖다가 붙여주는데 정맥요법을 하고 있는 팔이 불편한 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정맥요법 IV 시행 중인 팔은 불편함으로,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함으로 환희를 갈아입힐 때 불편한 쪽부터 IV 주입팔부터 해서 갈아 입힐 때는 불편한 쪽부터 불입, 불입이죠? 불입, 불입. 자, 그 다음에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불입, 벗건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주사 부위 손상이나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94번. 영아나 유아가 몹시 움직여서 검사나 치료에 방해가 될 때 주로 혼니불이나 목욕담요를 이용하여서 움직임을 억제하는 방법은, 정답은 3번 혼니불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인을 상대로 한 병동이라든지 병원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혼니불 보호대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어요. 뭐 손목 보호대라든지 자켓 보호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게 봤는데, 이 영아로 상대를 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보호대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가 머리띠가 찢어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손발을 휘젓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 보호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게 이 병원 담요 시트였어요. 그럼 목욕 담요도 이용할 수 있겠고 뭐 혼니불을 이용할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병원 시트를 가지고 오시더니 딱 요렇게 혼니불 보호대를 적용해서 아이 손과 팔이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한 다음에 봉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5번. 저혈량 쇼크로 혈압이 저하된 환자의 초기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쇼크가 발생했을 때 체위를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트렌들렌부르크 체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쇼크라고 하는 거는 순환이 저하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렌들렌부르크 체위를 해주면, 자,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자세가 되죠. 그러면 말초, 발끝에 있는 혈액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심장으로 가고, 심장에 있는 혈액이 뇌로 이렇게 가서 순환이 증진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들렌 브레크 체위라고도 하고요. 쇼크 체위라고도 하면서 T 포지션이라고도 하고, 골반이 올라갔다 해서 골반 고위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게 되면 자세가 반자위, 우리 파울러 체위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통 이거는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해주고요. 우리 산모들 오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도 해주는 체위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절석위 또는 뭐 쇠석위라고도 하고요. 하늘 자전거 자세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우리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할 때의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골반 내진 자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은 심즈 체위죠.
심즈 체위 반엎드린 자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좌심즈라고 하면 관장을 할 때 체위로 많이 알고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무의식 환자의 분비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해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태위 교정이라든지 자궁훅을 예방, 그다음에 월경통 완화를 할 때 사용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체위의 그림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각 체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다음에 96번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시작점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발끝에서 현재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침상 목욕을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서 허벅지, 아래에서 위, 말초에서 중심으로 침상 목욕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순환을 뭐 증진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고요. 뭐 정맥, 환류, 증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 순환을 증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순환을 증진해 주게 되면 부종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닦아 주셔야 되겠죠? 우리 눈을 닦아 주실 때는 자, 그림에서 보이실까요? 지금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안쪽이 아니라 우리 눈을 닦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 주셔야 되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 비루간, 감염, 오염 예방을 위해서, 비루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팔을 닦는 모습이죠. 팔도 손끝에서 이렇게 손 끝에서 겨드랑이 방향 또는 아래에서 위, 말초에서 중심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는 이유도 뭐예요? 정맥 환류 증진, 순환 증진을 위해서다. 자, 그 다음에 4번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세요. 그러면 시계 방향이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는 이유는 장 운동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은 장 운동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 운동 방향으로 우리가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은 장 운동이 촉진이 돼서 배변을 또 잘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 쪽을 닦을 때는요. 등을 먼저 하고 둔부로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등에서 둔부 방향이에요. 자, 둔부가 조금 더 오염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염. 둔부, 엉덩이 쪽이 더 오염. 왜냐? 둔부에는 항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둔부는 항문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에 비해서 오염된 부분이니까 우리는 깨끗한 곳에서 더 오염이 좀 더 많은 부분, 깨더의 방향,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뭐 오염이 덜한 곳에서 오염이 많은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7번 보시면 보호대 사용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보호대라고 하는 거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낙상 방지 제일 많이 사용하죠. 낙상 방지, 튜브나 카테터의 탈락 방지. 튜브라든지 카테터, 특히 수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관 튜브, 그다음에 소변줄 이런 것들을 환자가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돈 상태의 환자나 소아의 자해를 방지하고 공격적 행동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고 가려움증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는 것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대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간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대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낙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보호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낙상이 발생하지 않게 다양한 간호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보호대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웬만한 상황 아니면 PRN 처방, 필요시 처방은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8번 더운 물 주머니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정답은 3번. 공기를 제거한 후 마개를 단단히 잠근다. 자, 더운 물 주머니 당연히 마개를 단단히 잠가서 물이 흐르지 않게, 새지 않게 화상을 예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공기를 제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공기가 이 물주머니 안에 차 있게 되게 되면 주머니가 빵빵해집니다. 불룩해져요. 불룩하게 빵빵해지게 돼서 피부에 밀착되지가 않습니다. 피부에 밀착되지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는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1번. 물주머니를 완전히 물로 가득 채운다. 완전히 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주머니가 너무 빵빵해져요. 이렇게 빵빵해진 주머니는 피부에 밀착되지가 않아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끼리 안아요. 배가 많이 나온 사람끼리 서로 안으면 몸이 착 달라붙지가 않죠.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주머니가 너무 뚱뚱하면 몸에 착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득 채우지 않고 보통 3분의 1이라든지 2분의 1 정도만 채웁니다. 그리고 발치 쪽에 적용하는 물주머니는 3분의 2 정도만 채워요, 여러분. 자, 2번. 물 온도는 60도 이상. 이거 너무 뜨거워요. 자, 46에서 52. 그냥 여러분 기준 40 이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상처 부위에 직접 대어야 효과가 있다. 상처 부위에 대어 주는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에 그냥 건강한 피부에 적용을 할 때도 직접적으로 대어 줘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화상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수건이라든지 천에 싸서 우리가 데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최소 4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는 게 아니라 2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면서 일반적으로 더운 물 주머니의 적용은 20에서 30분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9번. 편도 절제 수술을 받은 아동이 수술 직후에 인후통을 심하게 호소를 합니다. 이때 적절한 간호 중재를 물어봤죠? 정답은 2번. 얼음 주머니나 얼음 칼날을 목에 적용을 해줘요. 수술 직후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는 출혈을 예방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냉요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냉을 적용을 해주면 혈관이 수축해서 지혈의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 완화, 그 다음에 부종 완화의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따뜻한 찜질팩을 목에 한다? 절대 안 되죠. 출혈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3번. 미지근한 물로 자주 가글 하도록 한다. 여러분, 가글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 부위에, 우리 수술 부위에 자극이 되게 되면 뭐가 되죠?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자극 절대 하지 않습니다. 4번. 먹이 건조하지 않도록 뜨거운 음료, 뜨거운 거 절대 안 돼요. 출혈 유발이 돼요. 5번. 출혈 예방을 위해서 머리를 숙인 자세를 유지한다가 아니라 출혈 예방을 위해서는 머리를 높여주셔야 되겠어요. 100번. 섭취량과 배설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배설량에는 소변, 구토물, 상처 배에 과도한 발한, 그냥 일반적인 발한이 아니라 과도한 발한은 배설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번 볼게요. 섭취량에는 경구 섭취만 포함되며 정맥주사나 위간 영양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맥주사도 포함되고요. 위간 영양도 포함됩니다. 얘네들을 비경구, 그래서 비경구 섭취량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정상대변과 정상호흡 시 수분 손실량도 배설량에 포함된다. 정상대변 포함하지 않고요. 정상호흡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 섭취량과 배설량은 24시간마다 계산하며 몇 번 근무자가 총량을 기록한다. 자, 섭취량 배설량은 8시간마다 계산해서 총량은 단번, 나이트번 근무자가 총량을 기록을 하고요. 5번,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많을 경우, 섭취량이 많대요.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많을 경우 탈수가 아니라 부종이 발생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101번 산소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이죠. 산소 유량계는 눈높이에서 볼의 눈금을 맞추어 조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볼을 맞춰줄 때 볼에 눈금을 맞추거든요. 눈금을 맞출 때는 눈높이에서 맞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확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는 유량계의 볼의 중앙선이 눈높이에 맞도록, 그래서 눈높이에서 맞춘다를 기억해 주세요. 눈높이에 맞도록 조절해야 한다. 눈높이보다 위나 아래에서 보면 시차로 인해서 잘못 있게 되어서 산소 공급량이 의도와 다르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도록 조절을 한다. 자, 1번. 병실문에 산소 사용 중이라는 표시를 붙일 필요는 없다.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2번. 병실 내에서는 합성 섬유 담요 사용이 권장된다. 안 되죠. 면 담요 사용이 권장이 됩니다. 합성 섬유 담요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라든지 스파크를 발생을 시켜서 화재의 위험성을 높이는 물건이 되겠죠. 자, 3번. 산소 공급기 저장 용기는 증류수가 아닌 수돗물을 채워야 된다. 반드시 멸균 증류수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산소 치료 중에는 흡연은 가능하나 전열기구 사용만 제한한다. 흡연도 안 되고 불이 날 수 있는 전열기구 사용도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2번. 욕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욕창 예방을 위해 단백질, 비타민C,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죠.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재생과 우리가 면역을 촉진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비타민C를 많이 공급을 해주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특별한 간호가 필요하지 않다? 특별한 간호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간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2번. 장시간 압박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조직이 건강해지는 상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 못해서 조직이 죽는, 괴사하는 현상을 욕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예방을 위해 환자의 자세를 6시간마다가 아니라 2시간마다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5번, 발적 부위 발견 시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절대 마사지 자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욕창의 단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몇 단계? 총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는 표피 손상은 없어요. 그냥 피부가 붉어집니다. 발적이 나타나는 게 1단계, 2단계는 표피 플러스 진피가 손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수포가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건 수포. 3단계, 피하 조직까지 손상이 돼요. 피하.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전층 손상이 일어나는 게 3단계.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근육, 뼈, 건까지 손상이 되는 광범위한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발적, 2단계는 수포, 3단계는 피하 조직, 4단계는 근육, 뼈, 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드레싱은 삼출물을 흡수해서 젤을 형성하여 상처 표면을 수분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병원균 침투를 억제해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는 거는 2번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접할 수가 있냐면요. 여드름 나면 여드름 패치 붙이시거든요. 여드름 패치. 요게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얼굴에 점을 빼거나 얼굴에 뭐 검버섯이라든지 흑자 같은 거를 빼고 나면 거기다가
이렇게 상처 회복하라고 패치 같은 것들을 붙여줘요. 이게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치를 붙이고 있으면 그 부위에 삼출물이 나와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불투명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삼출물을 흡수해서 젤을 형성해서 피부를 수분하게 촉촉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병원균을 침투하지 못하게 해주는 게 친수성 콜로이드 드레싱. 자, 1번에 투명 드레싱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처 관찰이 용이에요. 투명 드레싱은 투명하기 때문에 상처 관찰이 좋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균이라든지 수분을 또 차단해요. 잘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흡수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 알지데이트 드레싱이라고 나오면은요, 얘는 지혈 효과, 출혈이 심할 때 지혈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 4번 폴리우레탄 폼 드레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스펀지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스펀지처럼 생겨서 흡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흡수성이 굉장히 좋아서 삼출물이 굉장히 많은 드레싱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접착성이 없어요. 접착성이 없기 때문에 2차 고정할 수 있는 드레싱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3단계 욕창에서 많이 사용하죠. 전층 욕창, 표피, 진피, 피하 지방까지 손상된 3단계 욕창에서 욕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폼 드레싱을 많이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꺼즈 드레싱이라고 하는 건 정말 기본적인 드레싱이죠. 기본적인 드레싱에 해당이 되면서 흡수력은 있는데 뭐 수분을 유지한다든지 세균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꺼즈에다가 약물을 도포해서 약물을 적셔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104번 헤파린 피하 주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사 후 부위를 문지르지 않는다. 자, 우리 헤파린이라고 하는 약은요. 항응고제죠. 항응고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출혈이에요. 그래서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사 후에는 문지르지 않습니다. 자, 문지르게 되게 되면 출혈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멍이라든지 혈종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지르거나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1번 주사 부위를 마사지한다? 안 되죠. 2번 주사 후 얼음찜질. 자, 권장하지 않습니다. 4번 반드시 근육 주사로 변경하여서 투여한다. 근육 주사는 출혈과 혈종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해파리는 피하 주사를 해요. 자, 5번 주사 후 호흡수를 측정한다. 호흡수를 측정하는 거는 우리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 데메롤 투여 시 확인하는 거지 우리 이 헤파린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105번 임종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청각은 비교적 늦게까지 남아 있으므로 환자 곁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서는 자, 청각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이기는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자 곁에서 조용히 하고 모든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정상적인 음성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번 임종 단계는 부정, 우울, 분노, 협상, 수용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틀렸죠. 부정 한 다음에 분노, 부분, 그 다음에 협상, 우울, 수용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럴 리 없어 라고 부정을 하면서 나중에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며 분노를 하고요. 내가 이런 일을 마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은 슬픔에 잠기면서 자, 죽음을 받아들이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용의 자세를 보입니다. 자, 2번 임종 시 흔히 보이는 호흡은 쿠스마울 호흡이 아니라 뭐죠?
체인스톡 호흡이 되겠습니다. 쿠수마울 호흡은 당뇨병성 호흡이 되겠죠? 자, 4번. 호스피스의 목적은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통증과 증상을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5번. 호스피스 기본 원칙은 가족을 제외한 환자만을 간호활동 단위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을 포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 7회 실기 문제풀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